바바라 베이브 페일리는 20세기의 사교계 명사이자 스타일 아이콘이며 유명한 쿠싱 자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퓨드 시즌 2를 보면 그녀가 트루먼 카포티의 수완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땠으며 트루먼 카포티는 왜 그녀를 배신했을까요? 저와 함께 그녀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전 세계의 베이브 페일리로 알려지게 될 여성은 1915년 7월 5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바버라 쿠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비 쿠싱으로 1910년대 뇌 수술의 선구자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였고, 어머니는 캐서린 쿠싱이었습니다. 바버라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녀는 두 명의 언니인 메리와 베치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됩니다. 1940년에 메리는 윌리엄 빈센트 에스터와 결혼했는데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진 에스터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베치는 두 번의 유명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인 제임스 루스벨트와의 결혼이었고, 두 번째 결혼은 194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존 헤이 휘트니와 했는데 그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이자 현대미술관 모마 관장이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바버라도 동부 상류 사회에서 유명한 인물 두 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부,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외모 덕분에 바버라, 메리, 베치는 1940년대에 화려한 쿠싱 자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버라는 어린 시절 코네티컷에 있는 웨스트 오버 스쿨에 다녔는데 이 학교는 주로 뉴잉글랜드와 뉴욕의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예비학교입니다. 그 후 그녀는 보스턴에 있는 윈저 스쿨로 진학했고 1934년 18세의 나이로 졸업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는 심각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초 바버라가 롱아일랜드에서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해 앞니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입과 턱 주변에 광범위한 재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의 치과 치료 수준을 고려하면 수술은 엄청난 성공이었고, 멍이 다 가신 후에는 그 사고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1938년 바버라. 성인이 된 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베이브로 알려진 그녀는 보그 잡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책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하우스에서 디자인한 드레스와 옷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스타일 아이콘으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취향은 다소 독특해서 종종 옷과 보석,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을 절충적으로 조합하곤 했습니다. 곧 바버라의 스타일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타임 매거진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 순위 2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오직 월리 심프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월리 심프슨은 1930년대 중반 영국에서 에드워드 8세 국왕과의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사교계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타임 매거진 등 여러 리스트에 처음 등장한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1958년에 그녀는 국제 베스트 드레서 리스트에 14번이나 이름을 올린 후 패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베이브는 결혼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 베이브는 뉴욕의 부유한 모티머 가문의 일원인 스탠리 그래프턴 모티머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이 가문은 뉴욕 부동산 사업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헨리 모건 틸푸드는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주주 중 한 명이었으며, 이 회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때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스탠리와 베이브는 뉴욕 이스트 햄프턴에서 결혼했습니다. 베이브와 스탠리의 결혼은 곧 두 자녀로 이어졌는데 1942년에 태어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들 스탠리와 딸 아만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브가 임신해 있었고 스탠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하며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1940년대 초중반에는 결혼 생활의 균열이 한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스탠리가 집으로 돌아온 직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6년에 이혼했고 베이브는 상당한 금전적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브는 윌리엄 파샤 팔레이를 만났습니다. 윌리엄은 방송인 겸 사업가로 오늘날 CBS로 더 잘 알려진 컬럼비아 방송 시스템을 세운 인물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소박한 라디오 방송국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미국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되었고 미국 미디어의 판도를 바꾼 수많은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부를 쌓았고 1932년에는 윌리엄 랜돌프의 전 며느리였던 도로시 하트허스와 결혼했습니다.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재벌이었던 허스트는 오손 웰스가 영화 시민 케인의 모델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베이브와 윌리엄이 처음 만난 것은 1946년이었는데 그때 윌리엄은 아직 도로시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연애 끝에 베이브와 윌리엄은 결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결국 1947년 7월 24일에 도로시와의 이혼을 마무리했고 불과 나흘 뒤에 베이브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은 1948년에, 케이트는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베이브는 1940년대 후반 윌리엄이 동부 상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윌리엄은 각종 사교 행사에 막대한 자금을 댔습니다. 이 자금 덕분에 뉴욕, 롱아일랜드, 그리고 뉴햄프셔의 전원 별장 등 여러 호화로운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베이브는 당대의 유명 인사, 작가, 예술가, 정치인 등과 같은 인물들이 참석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연간 16만 달러의 용돈을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녀는 이 돈을 보석과 드레스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문제도 많은 결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1년의 혼외 관계를 가졌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를 거의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이브는 윌리엄과 결혼할 때 보그에서의 일을 그만두었고 파티가 끝나고 나면 종종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역시 혼외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과 불행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베이브와 윌리엄은 결코 이혼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사회적, 사업적 이유로 그들의 결혼을 유지했습니다. 베이브는 전후 시대의 상류사회 패션과 스타일 아이콘 중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녀에게는 많은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와 글로리아 기네스와의 우정이자 라이벌 관계만큼 치열한 것은 없었습니다. 글로리아 기네스는 뿌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부유하고 유력한 멕시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그녀는 4번 결혼했습니다. 베이브처럼 그녀 역시 여러 번의 결혼을 부유하고 저명한 인물들과 했는데 특히 세 번째 결혼은 이집트의 파우드 1세 왕의 손자와 네 번째 결혼은 토머스와 했습니다. 레오 기네스는 아일랜드의 기네스 양조 및 금융 가문의 일원입니다. 각자의 결혼과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위치 덕분에 베이브와 글로리아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 잡지와 신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회적 모임에서 어울렸고 때로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당시 치열한 경쟁도 있었습니다. 베이브는 글로리아가 미국에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곤 했고 글로리아 역시 똑같이 유치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글로리아는 페일리를 자신의 개인 요트에서 열리는 모임에 초대하면서 격식 없는 소박한 자리라고 알렸습니다. 베이브가 소박한 옷차림으로 도착했을 때 그 모임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고 글로리아는 최고의 옷차림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채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베이브 페일리의 삶에 대한 기록들은 대개 그녀가 내 자녀에게 소홀한 어머니였으며 자녀들을 따뜻하게 키우는 것보다 미국 상류 사회에서의 사교 생활과 지위를 더 중시했다고 묘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두 번째 자녀인 아만다는 맨해튼에서 도시계획가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의 수석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거리감은 분명히 어머니의 개인적인 선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브 페일리는 또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인 콜드 블러드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트루먼 카포티와의 관계로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트루먼 카포티는 미국 상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위험했지만 그는 이를 숨기지 않았고 트루먼 카포티는 자신이 백조들라고 부르는 부유하고 매력적인 여성 친구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베이브는 트루먼 카포티가 가장 아끼던 친구로 블랙 앤 화이트 볼의 주요 참석자였습니다. 1966년 11월 트루먼 카포티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가면 무도회로 때때로 세기의 파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볼은 트루먼 카포티와 베이브 페일리 관계의 절정이었습니다. 트루먼 카포티의 수완들과 많은 지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트루먼 카포티는 한동안 응답받은 기도라는 제목의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 상류 사회를 묘사하며 등장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트루먼 카포티의 사교계 친구들, 베이브 페일리를 포함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미완성본은 트루먼 카포티가 사망한 후인 1980년대 에야 비로소 사후에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인 라코트바스크 1965라는 버전은 1975년에 스콰이어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이 작품은 맨해튼의 유명한 레스토랑 라코트바스크에서 등장인물들이 만나는 것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베이브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자신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나서 카포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라코트바스크 1965의 출간은 카포티의 점진적인 사회적 자살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수완들은 없었습니다. 카포티와의 관계를 끝낼 즈음 페일리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하루에 2갑까지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수년간 호흡기 문제를 겪은 끝에 그녀는 1974년 60번째 생일을 앞두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거의 모든 암 진단이 그랬듯이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베이브는 4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열릴 파티를 계획했고 머리 염색을 그만두고 그냥 흰머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 7월 6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성대한 장례식 후 뉴욕 콜드 스프링 하버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 트루먼 카포티 같은 인물들과의 교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 중 한 명이라는 지위 덕분에 바버라 페일리는 이후 여러 차례 대중문화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5년 영화 카포티에서 미셸 해리슨, 2006년 인페이머스에서 시고니 위버가 연기했습니다. 두 영화 모두 트루먼 카포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녀는 또한 거스 벤센트가 감독한 퓨드 시즌 2에서 나오미 와츠에 의해 연기되었습니다. 바버라 베이브 페일리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퓨드 시즌 2를 보셨거나 시청 중이시라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녀의 삶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꼭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푸가틀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